안녕하세요. 시지프스의 책방지기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딱따구리 그레이트 북스 그림 없는 그림책 성냥팔이 소녀편인데요. 어린이 동화하면 우리나라에는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계시다면 유럽에는 안데르센이 있다는 이야기를 어렸을 때 자주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 책 중에 성냥팔이 소녀편과 하늘을 나는 가방편을 낭독하려고 하는데요. 공교롭게도 두 편 모두 책 내용 중에 성냥이 등장하네요. 아마도 요즘 세대들은 성냥을 잘 모르겠지만 예전 저희 어릴 때는 주변에 흔하게 볼 수 있었던 물건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성냥을 판매하는 곳이 있을까 하는 생각에 인터넷으로 검색하다 팔각 유엔 성냥을 구매했었는데요. 성냥통 위에 유엔 표시가 있는 정말 옛날 성냥통이었어요. 예전엔 다방에 팔각 유엔 성냥통이 있었고 학교 근처 카페엔 자체 로고를 넣어 제작한 성냥갑을 무료로 주는 곳도 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성냥팔이 소녀는 성냥 한 개 피해서 행복을 찾았듯이 여러분 모두 어제나 내일이 아닌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조그마한 행복이라도 찾으실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그럼 성냥 한 개비의 행복을 찾아 함께 떠나 볼까요? 몹시 추운 날입니다. 눈은 퍼붓고 날씨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 해가 마지막 가는 석 달 금운 날입니다. 이 춥고 어둑어둑한 황혼 속을 옷차림이 초라한 어린 소녀 하나가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모자도 쓰지 않았습니다. 집을 나설 때는 그래도 슬리퍼만은 신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도움이 될 리가 없지요. 왜냐하면 너무 큰 슬리퍼였으니까요. 그것도 그럴 수밖에. 그것은 얼마 전까지 어머니가 신던 슬리퍼였습니다. 소녀는 그 큼직한 슬리퍼를 신고 나섰는데 조금 아까 급히 한 길을 건너오려고 했을 때 마침 두 대의 마차가 무섭게 내달아왔습니다. 그래서 허둥지둥 피하다가 그만 슬리퍼 한 짝을 어디에다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나머지 한 짝은 골목에서 달려나온 사내아이가 주어서 동생이 생기면 이것으로 채롱을 만들어줘야지 하고 좋아라 소리치며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소녀는 맨발로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귀엽고 조그만 발은 추위로 빨개졌다 파래졌다 하였습니다. 소녀가 걸친 낡은 앞치마 주머니에는 성냥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에도 한 묶음 들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돌아다녔으나 아무도 성냥을 사주는 사람이 없었고 돈 한 푼 던져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배는 고플 대로 고프고 몸은 얼음장처럼 싸늘했습니다. 그러나 불쌍한 소녀는 발을 질질 끌다시피 하며 걸어갔습니다. 얼마나 애처롭고 가엾은 모습이겠어요. 소녀의 긴 금발머리에 눈이 펄펄 내려앉았습니다. 그 머리카락은 목덜미에서 정말 예쁘장하게 말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자기의 모습을 돌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집집이 창문에서는 불빛이 환하게 비쳐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거위고기 굽는 냄새가 한길까지 자욱히 풍깁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바로 1년의 마지막 날이었으니까요. 그래, 내일이 정말 설날이지 하고 소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소녀는 집이 두 채 나란히 서 있는 곳까지 왔습니다. 그중 한 집이 약간 한길 쪽으로 나와 있어서 소녀는 그 사이의 구석에 몸을 움츠리고 앉았습니다. 조그마한 발을 치마 밑으로 꼬부려 보았지만 역시 춥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도리어 점점 더 추워졌습니다. 그래도 소녀는 집에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냥을 아직 하나도 팔지 못한 데다가 돈도 한 푼 얻지 못했으니 이대로 집에 돌아갔다가는 아버지에게 매만 맞을 것이 틀림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집에 돌아간댔자 춥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붕이 헐대로 헐어서 뚫어진 구멍을 집가 헝겊으로 틀어막아 놓았지만 그래도 바람은 사정없이 불어 들어옵니다. 소녀의 조그마한 손은 꽁꽁 얼어서 이미 아무런 느낌도 없습니다. 아, 이럴 때는 단 한 개비의 성냥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성냥 묶음에서 한 개비 빼내어 그것을 벽에 그어 불을 붙이기만 하면 얼마간 언 손가락을 녹일 수가 있으니까요. 마침내 소녀는 성냥 한 개비를 뽑아서 벽에다 그었습니다. 휙 하고 불꽃이 튀면서 불이 붙었습니다. 알띠 밝은 불꽃은 마치 조그마한 촛불입니다. 소녀는 그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신기한 빛이었습니다. 웬일인지 뚜껑과 몸이 번쩍번쩍 빛나는 커다란 녹색 난로 위에 앉아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건 잘도 탑니다. 훈훈하고 포근한 기분. 이 얼마나 신기한 일이겠어요. 소녀는 발도 녹이려고 살며시 뻗었습니다. 그 순간 불이 툭 꺼졌습니다. 난로도 그와 동시에 어디론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소녀의 손에는 타다남은 성냥개비가 남아있을 뿐입니다. 다시 한 계피 새 것을 그었습니다. 성냥에 확 불이 붙자 다시 사방이 밝아졌습니다. 불빛이 벽을 비추자 벽은 너울처럼 맑게 안이 들여다 보여 소녀는 방 안을 들여다볼 수가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눈부시게 흰 책상보를 씌운 식탁이 있고 그 위에는 깨끗한 사기 접시가 여러 개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접시에는 속에다 살구라든가 사과를 채워서 구운 거위 고기가 담겨 있어 맛있게 무럭무럭 김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근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놀랍게도 그 거위가 쟁반에서 깡충 뛰어내리더니 등에 포크와 나이프를 꽂은 채 마루 위를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더니 가난한 소녀 앞으로 다가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또 성냥불이 꺼지고 말았습니다. 눈앞에는 다시 두텁고 싸늘한 벽이 보일 뿐입니다. 소녀는 다시 성냥을 하나 그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트리가 나타나고 자기는 그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 크리스마스 때 돈 많은 어느 상인 집에서 유리창 너머로 엿본 크리스마스 트리보다 훨씬 크고 훨씬 훌륭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몇 천 개인지 모를 수 없이 많은 촛불들이 푸른 가지 위에서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게의 진열장에 놓여 있는 것과 같은 가지각색의 그림들이 소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저도 모르게 그쪽으로 손을 쳐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때 또다시 성냥불이 꺼지고 말았습니다. 그 많은 크리스마스의 불빛은 높이 높이 끝 닿을 데 없이 높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더니 이윽고 밝은 별님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하늘의 길고 긴
불빛의 선을 그으면서 떨어져 내려왔습니다. '아 누가 죽었나 보다.' 하고 소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지금은 이 세상에 없지만 이 세상에서 오직 한 사람, 소녀를 귀여워해 주시던 늙은 할머니가 늘 말씀하였습니다. 별님이 떨어질 때는 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 곁으로 불려간단다. 소녀는 지금 그 말이 생각난 것이지요. 소녀는 또 한 겹의 성냥을 벽에 그었습니다. 또다시 사방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 불빛 속에 그리운 할머니가 정답게 웃으면서 무척 행복한 듯 눈부신 빛에 사여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하고 소녀는 외쳤습니다. 할머니 나도 함께 데려가줘. 이 성냥불이 꺼지면 할머니가 가버리는 걸 뭐. 아까 그 따뜻한 난로나 맛있는 구운 겁이나 크고 훌륭한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사라져 버리는 걸 뭐. 이렇게 말하면서 소녀는 묶음에 남아있는 성냥을 열심히 재다 그어댔습니다. 그렇게 하여 할머니를 자기 옆에 꼭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해서지요. 성냥은 밝게 타올라 주위는 대낮보다 더 밝아졌습니다. 할머니가 이때처럼 아름답고 크게 보인 적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린 소녀를 안아들고 빛과 기쁨에 쌓인 채 높이 높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소녀에게는 추운 일도 배고픈 일도 무서운 일도 없습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 곁으로 올라간 것이니까요. 이튿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 집의 바깥 구석에는 어린 소녀가 불을 불굴에 물들이고 입가에는 미소를 머금은 채 움츠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소녀는 죽어 있었습니다. 지난해의 마지막 밤에 싸늘하게 얼어서 죽은 것입니다. 해의 햇님이 올라와 조그마한 죽음을 비추었습니다. 소녀는 성냥 묶음을 손에 쥔 채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묶음은 거의 다 켜버리고 없었습니다. 이 아이는 몸을 녹이려 했나 보구나 하고 사람들은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소녀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을 보았으며 그리고 그리운 할머니와 함께 얼마나 즐거운 새해를 맞이하러 천국에 올라갔는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옛날 어느 곳에 한 상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얼마나 큰 부자였던지 동네의 한 길과 골목에다 빈틈없이 은돈을 깔아도 남을 만큼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도 죽었습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의 돈을 고스란히 물려받아 아주 풍족하게 흥청거리면서 살았습니다. 밤마다 가면을 쓰고 춤을 추는 가장무도회에 나가서 놀기도 하고 엄청나게 많은 종이 돈으로 연을 만들어 띄우는가 하면 바닷가에 나가서는 납작한 돌멩이 대신에 금 돈을 던져 물 수제비를 띄우곤 하였습니다. 이래서야 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오래 갈 도리가 없지요. 마침내 돈이라고는 푼돈이 몇 푼, 몸에 걸칠 것이라고는 한 켤레의 슬리퍼와 낡은 천 하나밖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그 많던 친구들도 모두 그를 멀리하게 됩니다. 함께 거리를 걷는 곳조차 싫어합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 정다운 친구가 있어서 여기다 뭘 넣어 보겠나 하고 헌 가방을 하나 갖다 주었습니다. 그래요. 이럴 때에는 비록 가방 한 개나마 여간 고맙지 않지요.
그러나 그 상인의 아들에게는 이제 아무것도 넣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자기가 그 속에 들어앉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신기한 가방이었습니다. 자물쇠를 누르기가 무섭게 공중으로 떠올라가는 가방이었으니까요. 무심코 그 자물쇠를 누르고 말았으니 자, 이제 큰일 났습니다. 가방은 그를 태운 채 휙 굴뚝 속을 뚫고 나가더니 구름 위까지 올라가서 그냥 멀리 멀리 날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얼마나 날아갔던지 한참 있자니 가방 밑바닥에서 삐걱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만일 가방이 공중에서 부서지는 날이면 그야말로 보기 좋게 곤두박질 쳐서 땅 위에 거꾸로 떨어지고 말지요. 아뿔싸, 이거 큰일이로구나. 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동안에 어느새 가방은 터키 나라까지 와버렸습니다. 그는 숲으로 들어가서 낙엽 속에다 가방을 감추어 놓고는 어슬렁 어슬렁 시내로 걸어 나갔습니다. 예. 그런 차림으로 어떻게 거리를 나갔냐고요? 터키 사람들도 이 상인의 아들과 마찬가지로 모두 몸에 천을 두르고 슬리퍼를 끌고 다녔으니까 조금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안 가서 그는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걸어오는 할머니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셔요. 할머니, 잠깐 말씀 좀 묻겠습니다. 저기 저 변두리에 서 있는 큰 성은 뭐지요? 굉장히 높은 곳에 무척 많은 창문이 달려 있군요. 예, 저기는 우리나라 임금님이 공주께서 살고 계신답니다. 하지만 어느 땐가 저물 지니 공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불행해지신다는 전개가 나와서 그 뒤부터는 임금님이 함께 계실 때가 아니면 아무도 공주님을 만나 뵐 수가 없답니다. 상인의 아들은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숲으로 돌아가 가방을 타고 성의 지붕을 향하여 날아갔습니다. 그리하여 지붕에 내려앉은 다음 창문을 타고 공주님이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공주님은 침대 위에 누워 고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잠자는 공주님의 아름다운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던 상인의 아들은 그만 마음이 황홀해져서 저도 모르게 입을 맞추고 말았습니다. 공주님이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상인의 아들이 자기는 터키의 신으로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천연덕스럽게 거짓을 꾸며대는 바람에 공주님은 겨우 마음을 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의자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상인의 아들은 공주님의 눈을 들여다보며 말하였습니다. 공주님의 눈동자는 더없이 아름답고 맑디 맑은 호수와도 같습니다. 그 호수에는 온갖 아름다운 생각이 인어처럼 헤엄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공주님의 이마를 보고 말하였습니다. 공주님의 이마는 어쩌면 그렇게도 더없이 훌륭한 호울과도 같습니까? 마치 눈이 덮인 시원한 상가도 같습니다. 그리고 귀여운 아기를 데려다주는 황새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그가 하는 이야기는 정말 재미있는 것뿐이었습니다. 상인의 아들은 맨 나중에 공주님을 보고 말하였습니다. 제 신부가 되어 주십시오. 그러자 공주님은 곧 예 하고 대답하고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그럼 오는 토요일에 다시 여기 와 주셔요. 그날 차를 마시는 시간에 임금님과 왕비님이 이 방으로 오신답니다. 제가 터키의 신과 결혼한다는 말씀을 들으시면 두 분이 얼마나 좋아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때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들려드려야 해요.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은 이야기를 여간 좋아하시지 않으시거든요. 어머님은 교훈이 되는 고상한 이야기를 좋아하시고 아버님은 금방 웃음이 터지는 명랑한 이야기를 좋아하시지요. 좋습니다. 결혼 선물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지만 이야기만은 얼마든지 가지고 올 수 있으니까요. 하고 상인의 아들은 대답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헤어졌는데 헤어질 때 공주님은
칼을 한 자루 상인의 아들에게 선사하였습니다. 그 칼에다 또 금돈을 곁들여 주었으므로 이것이 여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성에서 물러나온 상인의 아들은 그 돈으로 새 옷을 사 입고 숲속에 앉아 이야기를 짜내기 시작하였습니다. 토요일까지는 준비해 놓아야 하기 때문에 그다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간신히 이야기가 하나 짜여졌습니다. 그날은 마침 토요일이었습니다. 임금님과 왕비님은 궁중의 신하들을 거느리고 차를 마시는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상인의 아들은 대단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볼까? 뜻이 깊고 유익한 이야기를 하고 왕비님이 말하였습니다. 아니, 그것도 좋지만 재미있고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좋겠어. 하고 임금님이 말하였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고 상인의 아들은 이야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옛날 옛적 어느 곳에 한 묶음의 성냥개비가 있었습니다. 성냥개비는 집안이 좋다는 것을 늘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요 모양으로 가느다란 성냥개비가 되어 있지만 우리 조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숲속에서도 가장 나이 많은 커다란 소나무였단 말이야. 성냥개비들은 선반 위에 있는 부시통과 난비 사이에 드러누워 자기들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네, 그때 우리들은 짙은 초록색 가지를 달고 있었지.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다이아몬드의 차를 마셨잖아. 그 이슬 말이야. 맑게 갠 날이면 온종일 햇빛을 쬐면서 새들의 유쾌한 이야기를 듣곤 했었지. 그뿐인가? 자랑은 아니지만 우린 모두 대단한 부자였단 말이야. 왜냐하면 다른 나무들은 기껏해야 여름 동안만 옷을 입고 있었지만 우리 집안에서는 여름이건 겨울이건 언제나 말끔히 푸른 옷을 입고 있었거든. 그러다가 그놈의 나무꾼이 오는 바람에 우리 집안은 깡그리 잘려서 이곳 저곳으로 헤어지고 만 거야. 붉은 구르는 훌륭한 베이 돛대가 되어서 온 세계를 돌아다니고 다른 가지들은 제각기 일자리를 찾아 뿔뿔이 떠나가 버렸어. 그리고 우리는 우리대로 이렇게 가느다란 성냥개비가 되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밝은 불을 켜주는 일을 맡게 된 거야. 우리 같은 양반이 이런 부엌에까지 들어오게 된 것은 다 이런 까닭이 있었다네. 이 말을 듣고 있던 남비가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들 이야기도 그럴듯하지만 나는 나대로 또 다른 삶이 길이 있다네.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몇 번 불에 달구어지고 닦이고 했는지 몰라. 내가 하는 일은 모두 힘든 일뿐이야. 이 집이 설 때부터 지금까지 있는 것은 아마 나밖에 없을걸? 오직 하나 나에게 즐거움이 있다면 그것은 식사가 끝나고 깨끗이 목욕한 뒤 이 선반에 편안히 앉아서 친구들과 부질없는 이야기를 나누는 거야. 그런데 이따금 저 앞마당으로 물을 길러가는 바켓스를 제외하면 우리는 모두 집안에 살고 있는 셈이지. 그러고 보니 우리에게 새로운 소식을 전해주는 것은 다만 시장에 장을 보러 가는 장바구니밖에 없구나. 그 친구는 정치가 어떻고 국민이 어떻고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하면 심상치가 않아. 생각이 좀 거칠단 말이야. 언젠가 저 낡은 항아리가 그 말을 듣고는 선반에서 놀라 떨어져 그만 박살이 나고 말았지. 너무 그러지 말게 이 사람아. 이렇게 말한 것은 부시통이었습니다. 부시통은 부시와 부싯돌을 탁탁 쳐서 불꽃을 한번 확 튀겨놓고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 얘기는 그만두고 오늘 저녁에 우리 한번 신나게 놀아볼까? 야, 그거 좋다. 찬성. 그럼 이 가운데서 누가 제일 양반인가 이야기해보세. 하고 성냥개비가 말하였습니다. 아니요, 저는 제 신분이 어떻고 그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것보다는 오락에 담으려면 어때요? 먼저 제가 시작하겠어요. 여러분이 야하고 한성을 울릴 만한 재미있는 얘기를 해드리지요.
이렇게 말한 것은 흙으로 구운 질람비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물결 잔잔한 발티케이 바닷가, 덴마크의 너도밤나무 숲 가까이. 어머나 시작이 멋있어요. 아마 재미있는 이야기일 거예요. 하고 쟁반과 접시들이 입을 모아 말하였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을 보낸 곳은 그야말로 한적한 집이었습니다. 가구랑 가구는 모두 반들반들하게 손질이 잘 되어 자르르 윤이 흐르고 마룻바닥은 말끔히 걸레질을 해서 티끌 하나 없었으며 커튼은 두 주일에 한 번씩 산뜻한 것으로 갈아 놓았습니다. 당신은 꽤 얘기 솜씨가 좋군. 듣고만 있어도 그 얘기에 나올 사람이 여자라는 것을 알겠단 말이야. 정말 시원시원하게 얘기를 끌고 나가는데 하고 빗자루가 말하였습니다. 정말 그래 동감이야. 바케스가 이렇게 막장구를 치면서 흥에 겨워 튀어오르는 바람에 물이 철렁 마룻바닥에 넘쳤습니다. 딜람비는 이야기를 계속하였습니다. 그 끝맺음도 이야기의 첫머리에 못지않게 멋이 있었지요. 쟁반과 접시가 좋아라고 달가닥거리고 빗자루는 음식 상자에 가서 파릇파릇한 파세리를 들고 나와 꽃다발처럼 엮어서 질람비에게 씌워주었습니다. 이런 짓을 하면 다른 것들이 샘을 내어 못마땅해 할 줄은 잘 알고 있었지만 오늘 내가 저희를 꽃다발로 돌려주면 내일은 저희가 나에게 꽃다발을 씌워주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춤을 추지요. 하고 부젓가락이 덩실덩실 춤을 추기 시작하였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다리가 높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건 정말 신나는 춤이었습니다. 한쪽 구석에서 이것을 보고 있던 헌 이자 커버가 픽 하고 웃음을 터뜨리다가 그만 찍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저에겐 꽃다발을 걸어주지 않으셔요? 하고 부젓가락이 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파세리가 그 목에 걸려줬습니다. 이게 뭐야? 모두 어처구니 없는 놈들 뿐이다. 성냥개비는 혼자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에는 찻 주전자가 노래를 부를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찻 주전자는 나는 감기도 들고 또 물이 끓을 때가 아니면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요. 하고 딱 잘라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연히 점잔을 빼느라고 그랬을 뿐이지 실은 주인 양반이 들고 있는 식탁 위에서가 아니면 노래를 부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창문가에는 늘 식모가 쓰고 있는 낡은 거위깃으로 만든 펜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 펜은 잉크병 속에 넣어 주어야만 재구실을 하였는데 이런 때는 여간 우쭐거리지 않았습니다. 샷 주전자 양이 부르고 싶지 않다면 좋아요. 밖에 걸린 세 장 속의 꾀꼬리 양에게 노래를 부탁합시다. 그분은 배우지 않고도 훌륭하게 노래를 부를 줄 아니까요. 그러나 오늘 저녁만은 누굴 욕하거나 미워하지는 맙시다. 그건 큰 잘못이어요. 하고 주전자가 대들었습니다. 이 주전자는 찻 주전자와는 아버지가 다른 형제로서 언제나 부엌에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도 아닌 그따위 새의 노래 듣다니 그래도 동족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저 장바구니 님에게 재판을 부탁하겠어요. 그러자 장바구니가 말하였습니다. 나는 싫다. 그런 것 생각만 해도 불쾌하단 말이야. 이래 가지고서야 어찌 오늘 밤을 유쾌하게 보낼 수 있겠는가. 이러려면 차라리 집 안을 말끔히 정리하는 게 더 좋겠다. 자, 제각기 맡은 자리로 되돌아가게. 외람되지만 내가 구령을 붙이지. 그러면 좀 정신을 차리겠지. 그래, 그래. 그런 뒤에 다시 계획을 짜기로 하자. 하고 모두 입을 모아 말하였습니다. 이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그것은 식모였습니다. 모두들 그 자리에 우뚝 선 채 꼼짝도 하지 않았으며 누구 하나 입을 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남비들은 제각기 속으로 나더러 하라고 했더라면 밤새도록 정말 재미있게 해 주었을 텐데
참 원통하다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식모는 성냥을 툭 그어 불을 켰습니다. 확 불빛이 퍼지고 불꽃이 튀었습니다. 흥 어때 나를 좀 봐라 하고 성냥개비는 속으로 우쭐거렸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우리가 제일이지. 좀 보란 말이야. 얼마나 밝은가. 얼마나 빛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 성냥개비는 다 타버리고 말았답니다. 참 재미있게 들었어요. 나는 부엌에 성냥개비와 같이 있는 기분으로 이야기를 들었어. 자, 그럼 공주를 그대에게 주겠어요. 하고 왕비님이 말하였습니다. 좋아, 공주는 월요일에 자네에게 주마. 하고 임금님도 말하였습니다. 상인의 아들이 벌써 사위가 된 듯한 기분이 들어서 자네라고까지 불렀습니다. 이렇게 하여 혼인날이 정해졌습니다. 그 전날 밤은 온 거리가 찬란한 불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포도빵이며 나비 모양의 과자가 풍족하게 나누어지고 아이들은 발돋움하여 만세를 부르는가 하면 손가락을 입술에 대어 삑삑 휘파람을 불어댔습니다. 그야말로 흥겹고 즐거운 축하의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 나도 뭐 좀 화려한 것을 해 보여야지 하고 상인의 아들은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온갖 불꽃놀이 재료를 한아름 사서 가방에 싣고는 하늘 높이 올라갔습니다. 쉬, 쉬, 탕, 탕, 탕. 불꽃은 온 하늘에 튀어 퍼졌습니다. 그때마다 터키 사람들은 슬리퍼가 뒤통수에 닿도록 꽃불을 쫓아 이 길 저 길을 뛰어다녔습니다. 이렇게 눈부신 하늘의 경치를 아무도 여태까지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이래서 공주님을 신부로 맞이하게 된 이가 터키의 신이 틀림없다는 것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상인의 아들은 재빨리 가방을 타고 숲속으로 돌아와서 생각하였습니다. 나도 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한번 들어볼까? 이것은 아닌 게 아니라 극히 당연한 생각이었으므로 그는 성큼성큼 한 길로 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슨 말들을 하고 있었을까요? 여기저기 귀를 기울여 엿들어 보니 사람들은 각기 보는 눈은 달랐어도 이렇게 훌륭한 일을 처음 본다는 점만은 같았습니다. 나는 분명히 터키의 신을 봤어. 눈이 별처럼 반짝이고 수염은 마치 잔잔하게 파도가 있는 물결과도 같더군.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였습니다. 신은 불의 망토를 입고 날아가더군요. 그 망토의 주름 사이로 정말 귀여운 천사의 아기가 바깥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하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였습니다. 들으니 모두 훌륭하고 멋있는 말뿐이었습니다. 이윽고 내일은 결혼식을 올리는 날입니다. 상인의 아들은 다시 가방을 타고 하늘을 날 생각으로 숲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찌 된 일일까요? 가방이 고스란히 타버리고 없지 않겠어요? 촛불의 불티가 하나 꺼지지 않고 가방 안에 남아있다가 불이 일어나서 가방은 그만 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제는 하늘을 날 수도 없고 결혼식에 참석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공주님은 지붕 위에 올라가서 하루 종일 그를 기다렸습니다. 아니, 지금도 줄곧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인의 아들은 이야기를 하면서 온 세계를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냥개비 이야기를 했을 때만큼 재미있는 이야기는 이제 두 번 다시 할 수가 없었습니다.